안녕하세요. 이번에 2020학년도 2학기 재활의학이라는 과목을 담당하게 된 의료재활학과 김도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대면 수업을 저희 학교에서 원래 진행을 준비 중이었으나 안타깝게도 한 개학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갑자기 서울 수도권에서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바람에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비대면 수업으로 이번 학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사항이 있거나 뭔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피드백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시행을 하게 되었고 그에 맞게 여러분들이 질 높은 강의를 듣게 하기 위해 저 또한 나름 최선의 준비를 다했고 아무래도 1학기를 비대면 수업으로 거의 대다수 보내다 보니까 우리 학과에 대한 목적성과 정체성 그리고 특이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학과에서 목적을 두고 있는 의지보조기 기사라고 하는 국가고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국가고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 항목 중에서 시험 과목이죠. 시험 과목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저와 함께 배우게 될 재활의학이라는 과목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의지보조기 기사라고 하는 국가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떠한 범위 내에서 또 문제가 나오게 되고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나는 총 몇 점을 맞아야 의지보조기 기사라고 하는 국가고시에서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우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국가고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등 여러 가지 보건의료인 또는 의료기사 등등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라는 곳에서 기반을 두고 보통 국가고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의지보조기 기사 또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주최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 문제는 매년 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수능하고는 조금 다르게 문제은행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지금까지 출제된 국가고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또 아직 국가고시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한 문제들을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고요. 난이도 또한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서 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도메인 주소를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나 뭐 구글 등 그런 검색창에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란 검색어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메인 홈페이지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보건 쪽에 있는 의료인 또는 의료 기사들이 전부 다 여기를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되고 면허를 취득하게 되죠. 자, 시험 안내라는 것이 나와 있고 국시원 안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 안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시험을 칠 수 있는지, 응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3학년 때 12월에 시험을 치게 되고 합격 조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필기와 실기 모두 합격했다고 했을 때
그런 면허라든지 자격증을 어떻게 발급할 수 있고 면허 번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 녹색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국시원 안내, 국시원 소개라든지 출제 정보라든지 연구 정보가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치게 되면 국가고시에 나오는 시험 문제, 과목 또는 뭐 출제 시간, 합격 기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의 이제 메인 홈페이지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파란색 클릭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자, 시험 선택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의사 또는 뭐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여기까지가 의료법상에 있는 의료인이고요. 그 다음에 약사, 뭐 한약사, 뭐 한약 조제 자격 등이 있고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이렇게 8종목이 의료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지보조기기사 우리가 3학년 때 졸업을 할 때 시험 치게 되는 의지보조기사가 있죠. 그리고 언어재활사, 특례보건도 있고요.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의지보조기기사를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검색을 하게 됐을 때 이러한 슬라이드가 나타납니다. 물론 요건 이제 2017년도 기준입니다. 2017년도 기준이고 18회 의지보조기사 국가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 및 시험 시간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총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져 있고 중간에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들어가고 한번 1교시를 들어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과목 수는 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보건의료관계 법규를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생체역학, 그리고 재활공학 및 재료학, 그리고 네 번째로 보조기학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수는 법규가 20문제, 운동생체역학이 20문제, 재활공학 및 재료학이 20문제, 보조기학이 50문제입니다. 자, 1교시 때 총 이래서 110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게 되고요. 시간은 95분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95분이 끝나고 난 후 25분, 뭐 한 30분 정도네요. 30분 정도 휴식 시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11시 5분부터 12시 반까지 85분 동안 여러분들이 또 시험을 치는 게 2교시입니다. 해부, 생리학, 그 다음에 재활의학, 의지학 50문제입니다. 자, 해부 생리학 20문제, 재활의학 30문제, 의지학 50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치는 게 뭐죠? 의지보조기 기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지학이 50문제, 보조기학에 50문제, 가장 7과목 중에서 문제수가 많습니다. 많고요. 재활의학 같은 경우에 그 다음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꼭 우리가 이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재활의학만 3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2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재활치료학이라는 과목도 여기 안에 같이 포함이 돼서 재활의학 시험 30문제 안에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여러분들이 보게 될 필기고사의 문제수는 210문제고요. 총 시험 시간은 180분입니다. 뭐 국가고시를 치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막 시험을 치고 막 어렵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180분, 즉 12시 반, 밥 먹기 전에 끝나죠?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끝나고 나와서 보통 밥을 먹습니다. 오전 내로 끝나요. 여러분들 3년 동안 공부했던 게 이 180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 일정 그리고 과목 수, 문제 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까 테이블 내용대로 거기 내용을 이제 조금 더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직종은
의지 보조기 기사입니다. 적용 기간은 2017년도 18일부터 뭐 별도 공지시까지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요. 자, 직무 내용을 보면 의지 보조기 기사란 신체 장애인들의 기능 향상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뭐 약을 주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환자의 기능 향상을 위해 뭐 여러분들이 뭐 휠체어라든지 보조기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주고 설계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그 주된 목적은 항상 기능 향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사람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돕기 위해서 의지와 보조기를 비롯하여 휠체어 등 보조기구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제조, 그리고 개조, 수리, 유통 등을 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자, 이 직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과 목적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키포인트는 기능 향상입니다.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입니다. 자, 여러분들 1학년들은 저하고 ADL 수업을 안 했었죠? 자, 일상생활 동작을 보통 우리가 줄여서 ADL이라고 약어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ADL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상생활 동작을 할 때 얼마나 의존도가 높은 행위를 하느냐, 또는 얼마나 내가 독립적으로 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는 곧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 향상과 관련이 있고요. 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기능 향상과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나 보조기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조하거나 개조하거나 수리하거나 유통까지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전문 직업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의지보조기 기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영역도 나왔죠. 그래서 제조, 개조, 수리, 유통입니다. 자, 제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초기 제작입니다. 초기 제작이고 환자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을 때, 방문을 했을 때 그 환자를 직접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어떠한 부분이 가장 심각하며 어떠한 문제를 가장 크게 환자가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을 개선시켜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환자의 기능 향상과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이 더 개선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요 제조 작업이고요. 자, 개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나 어린아이들이나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처음에 초기 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성장으로 인해서 뭐 발의 크기가 변한다거나 다리의 길이가 변한다거나 뭐 손의 불편도가 좀 달라지게 되거나 뭐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신체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그 변화에 맞게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개조입니다. 자, 수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보조기들을 또는 의지들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 고장이 나는 경우나 뭐 제한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수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유통은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 지금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뭐 제조를 하거나 개조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 부분이 어렵게 됐을 때, 요 유통이란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취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로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보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의지보조기사라는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목적성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직무 내용에서 담고 있으므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형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관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관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채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뭐 지표도 나와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나타납니다. 자, 오지선다형이라는 게 당연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뭐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를 대비해서 시험을 볼 때도 이런 객관식에 대한 대비
하는 방법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교시, 2교시 총 7과목 해서 210문제죠. 한 문제당 1점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시험 시간은 180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됐을 때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과목은 뭐예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해부생리학입니다. 자, 해부생리학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물론 제가 1학기 때 여러분들 대면 수업 했을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카테고리를 넓혔었죠? 자, 근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부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골, 즉 뼈대입니다. 뼈대. 뼈대고요. 자, 그 뼈대와 뼈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을 주는 구조가 바로 관절이라고 했었죠. 그죠? 관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도 있고요. 어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골반도 있고요. 무릎도 있고요. 발도 있고 손도 있고 팔굽 관절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뼈대와 관절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두개골과 척추, 뭐 척주, 척추 다 상관없습니다. 두개골과 척추, 즉 우리 인체의 중심부를 이루는 구조죠. 그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상지골격 또는 하지골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각각 나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건, 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은 뭐예요? 근육입니다. 근육.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적인 파워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파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근육입니다. 자, 우리가 뭐 생리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액틴과 마요신에 따라서 근육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ATP가 ADP로 나눠지게 되고 그 PI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근수축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수업 시간 때. 1학기 때 내용을 꼭 복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근육과 아까 전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 근육과 뼈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구조물이 건이라고 했습니다. 텐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인대는요. 인대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즉, 뼈대와 뼈대를 연결시켜주는 게 인대, 뼈대와 근육을 연결시켜주는 게 텐던. 그죠? 뭐 영어로 얘기하면 본, 조인트, 근육은 머슬, 건은 텐던, 인대는 리가멘트, 그리고 신경은 너브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각각의 정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즉 머슬과 텐던, 리가멘트의 해부도 알아야 되고요. 근육 생리,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근육이 어떻게 수축을 하고 어떻게 신경 전달을 해서 근육이 수축을 하는지 꼭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척추와 흉곽에 있는 근육, 그 다음에 견갑대와 뭐 상지, 골반대와 하지. 역시 여기도 상하지로 나눴고 여기도 상하지로 나눴었죠. 그쵸? 그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조물들의 특징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신경입니다. 신경. 자, 신경은 여러분들이 2학기 또는 뭐 2학년 1학기 때 신경해부학을 배우게 될 겁니다. 2학년 1학기 때네요. 신경해부학을 배우게 되면 이때 신경생리, 그리고 중추신경계 구조와 기능, 말초신경계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오게 됩니다. 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뼈대라든지 근육과는 조금 다르게 중간에 있느냐, 중추신경이냐, 말초신경이냐에 따라서도 구분이 되고요. 또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신경이냐, 그 감각을 받아서 네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운동신경이냐에 따라서도 또한 또 구분이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참 재밌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부생리학이 나와 있고요. 이 범위 안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범위를 알아봐야 될 과목은 우리가 이번 학기 때 저하고 함께 배우게 될 재활의학입니다. 자, 재활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재활의학이란 말을 제일 많이 들어봤을 곳이 한 군데가 있긴 있어요. 어딜까요? 보통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하나의 의과의 하나의 분야로서 재활의학과라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물리치료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뭐 대학병원은 주로 뭐 신경손상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뇌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곳이죠. 네, 많이 치료를 받으러 오는 곳이고요. 자, 제일 먼저 재활의학을 봤을 때 재활의학 개론 그리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이런 것도 시험 범위에 나옵니다. 뭐 물론 우리가 뭐 물리치료과도 아니고 작업치료과도 아니지만 재활의학이라는 것이 의학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활과 의학이라는 파트를 각각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대하게 배우게 됩니다. 뭐 물론 우리는 의지보조기사를 취득하게 되겠지만 결국 같이 일을 하는 직군은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업무 범위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중간중간에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치료랑 작업치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뭐 요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있죠. 바로 환자평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평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근골격계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뭐 신경계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감각계 뭐 또는 심리적 상태 등을 여러 가지들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뭐 잔존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박적 상태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자 제가 이렇게 평가에 대해서 뭐 강조를 하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어떠한 보조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보조기 또는 뭐 의지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휠체어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환자마다 체형도 다 다르고요. 키도 다 다르고요. 몸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살아온 환경, 살아가고 있는 주거 형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환자 평가를 통해서 얼마나 더 그 환자에게 적합한 보조기와 의지들을 제작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시킬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환자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중에 전문화된 직업으로 이 의지보조기사라는 자격증을 통해서 그 행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환자 평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좀 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물어본다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저하고 같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러한 환자 평가라든지 환자들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환자들을 대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됐을 때도 저하고 한번 다시 디테일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뇌졸중 및 외상성 뇌손상의 재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증상이 뇌졸중이죠. 뇌졸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암 다음으로 유병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죠. 발생률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이 뇌졸중입니다. 스트로크라고 얘기하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헤미플레이지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뇌손상도 있고요. 아까 전에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척수손상 환자의 재활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아 환자, 뭐 소아마비 환자들이 좀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신경계 환자들에 대한 재활의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입니다. 자, 요 부분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신경계 재활, 즉 NS라고 보통 우리가 약어로 표현을 합니다. 요 세 가지를 NS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요 아이 골절과 탈구, 그 다음에 골관절 질환, 그리고 염증 및 퇴행성 관절염,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OS라고 얘기합니다. 재활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나눴을 때 보통 그래서 NS와 OS로 나눠서 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나중에 저하고 뭐 소통하거나 여러분들이 취업 분야를 알아본다거나 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골절이라든지 탈구, 우리 뭐 지난 학기 때 의학 용어 시간에 배웠죠? 골절이 영어로 뭔가요? 탈구가 영어로 뭔가요? 공부해야 됩니다. 동영상 강의로까지도 푸시하죠? 대면 수업에서는 더 큰일 났어요. 과제가 폭탄이 터져졌을 겁니다. 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자, 골절과 탈구. 골절을 우리 보통 프랙처라고 얘기를 하죠. 탈구는요, 디슬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뭐 맞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참 잘했고요. 내가 못 맞췄다. 나의 기억력은 왜 이러냐. 뭐 머리 찌르고 이러지 마시고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되고요. 자, 골관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지와 하지, 척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골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질환과 퇴행성 관절염 등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고요. 제가 의학용어 시간에도 강조를 했었죠.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퇴행성 관절염을 우리가 그래서 약어로 뭐라고 했나요? 이 아이를 우리가 OA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얘는요, 시험 문제 몇 번이나 나왔죠? 제가 지금, 그죠? 1학기 때 R 글씨 못 써요. 마우스라서 더 힘들어요. 이해하세요? 여기 연결시켜줍시다. 됐죠? OA와 RA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그 특징을 구분해서 알았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단 환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 손상, 뭐 외상성이라든지 질환성 등이 있겠죠. 이렇게 폭넓은 분야를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저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재활의학이라는 과목이고요.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1번부터 9번까지의 범위 안에서 총 30문제가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생각보다 공부할 양이 꽤 많아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될 과목이 바로 운동생체역학입니다. 자, 이 안에는 운동역학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인체운동학. 그리고 이 안에 배워요. 보통 보행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운동생체역학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뭐냐면 결국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즉, 무브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MOVEMENT죠. 그죠? 무브먼트입니다. 자, 재활이라고 하면 결국 아까 전에 제가 뭐 직무 내용에서도 뭐 말씀드렸었지만 기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능 회복과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무브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무브먼트를 배우는 과목이 바로 운동생체역학이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20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랬고 가장 어렵게 생각을 했던 과목들이 이 과목일 겁니다. 인체운동. 도저히 이 아이는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컨벡스와 컨케이브가 어떻게 했다는 거고요. 막 갑자기 미끌러 굴러 내려가는 롤링을 했다가요. 미끄러져 내려가는 글라이딩을 했다가요. 뭐 갑자기 슬라이딩이라고 얘기했다가요. 그렇죠?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관절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3차원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시면 크게 어려운 과목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좀 재밌어 해야 해요. 이 과목은. 물론 공부는 재미는 없겠지만 재밌어 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야 내가 머릿속으로 이 관절과 관절의 움직임이 어떠한가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3차원적으로 그 흘러가는 흐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한 과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운동역학에는 뭐 근력을 결정하는 요소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시 배우게 되실 거고요. 자, 벡터와 모멘트 그리고 근육작용의 기전과 운동 등에 대해서 역학들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역학들을 바탕으로 척추, 상지, 하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요. 이 척추와 상지, 하지의 복합적인 움직임이 결국 결정체가 뭐다? 여러분들이 매일 행하고 있는 보행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 또 씁니다. 힘들어요. 게이트. 호잇! 자,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보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메커니즘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신체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최종 목표가 이 보행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행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은 보행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장애가 굳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저 또한 보행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는 정말 바르게 걷는구나, 예쁘게 걷는구나, 건강하게 걷는구나 라고 자부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모두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보행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상보행, 보행 이상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보행 이상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케이스를 따지기가 여러분들이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점이 뭐냐? 정상적인 보행을 알자. 자, 이 정상적인 보행을 알게 되면 결국에 정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게 있으면 보행 이상이구나. 팔이 조금 더 스윙이 안 되네. 흔들지 못하네 제대로. 그러면 보행 이상이구나. 보폭이 너무 작구나. 또는 보폭이 너무 넓구나. 오른쪽과 왼쪽의 다리에 균형이 안 맞구나. 전부 다 보행 이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즉 우리가 보행 이상의 케이스를 하나하나 일일이 외우고 암기하고 학습하는 것보다 결국 정상 보행을 우리가 알고 그 정상 보행 메커니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보행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뭐 물론 제가 이렇게 뭐 교과목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담당 교수님한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보행 이상이 생겼을 때 의지와 보조기, 보조기구 등을 통해서 보행을 하게 되고요. 자, 다행히 뭐 의지를 차거나 또는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보조기구를 사용을 하거나 했을 때 보행이 가능하다면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아까 전에 직무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동작, 즉 독립적인 보행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그 환자가 혼자서 못 걸었는데 걷게 해주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간호사는 주사를 서포팅 해주고 수액을 맞게 해줘서 컨디션을 좀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걷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물리치료사는 근육에 힘을 키워준다거나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줘서 걷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겁니다. 의지와 보조기 또는 보조기구를 통해서 정상적인 보행 패턴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역할인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활공학과 재료학이 네 번째 교과목입니다. 네 번째 교과목이고요. 총 이렇게 똑같이 7개의 범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활공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아마 배우게 될 거고요. 재료학에 대해서도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재활공학의 기초, 정력학이라든지 동력학, 공학 쪽 계열의 베이스죠. 그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영어와 단위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배우게 될 거고요. 기초를 배우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응용을 배우죠. 기구학이라든지 유공합 실린더 또는 밸브, 전기전자기초, 센서 및 제어 등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기계를 다루거나 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이러한 재활공학적인 베이스를 꼭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통해서 어떠한 힘을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재료의 성질을 잘 알아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재료를 인체에 적용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응력이라든지 변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재료 가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플라스틱을 어떻게 가공하느냐, 또는 어떻게 재료들을 설계하느냐, 자동차가 아니라 자동화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금속, 플라스틱, 기타 재료들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들, 석고도 있고요, 목재도 있고요, 저착제라든지 섬유라든지 의지와 보조기에 사용되는 이런 금속,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이런 재료, 기타 재료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적용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고 어떠한 재료를 사용했을 때 이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거죠. 그죠? 플라스틱입니다. 가장 보조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재료고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열가소성이라든지 열경화성, 열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반응할 수 있느냐, 변형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열에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열가소성과 열경화성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의지보조기 재료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범위 안에서 또한 20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메인 중에 하나죠. 의지학입니다. 의지학. 여기서 총 50문제가 나옵니다. 50문제. 그쵸? 50문제가 나오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의지학 개론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그쵸? 자, 1학기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기와 의지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것들을 보조기라고 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는 의지라고 할까요?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나요? 안 돼요? 의지는요, 키워드가 여기 있죠. 절단. 자, 손이 절단됐든, 팔이 절단됐든, 전사 반부 절단이 됐든, 아니면 또는 대퇴부 절단이 됐든, 고관절 이단이 됐든, 여러 가지 절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손가락,
그리고 발이죠. 그쵸? 자, 이렇게 절단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절단의 기능을, 절단으로 인한 손실된 기능을 최소화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예요. 절단이 안 일어나면 다 보족입니다. 그래서 의지학개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바로 절단 및 의지의 분류입니다. 분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작 공구와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의지 처방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 우리가 교육과정도 그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3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상지의지와 하지의지에 대해서 1, 2로 나눠서 보통 실습을 하게 될 텐데요. 보통 그래서 상지의지와 하지의지로 나눠서 구분시켜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작도 마찬가지죠. 상지의지 제작, 하지의지 제작이 있습니다.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부품, 제작, 완성.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부품, 제작, 완성. 똑같죠? 그죠? 상지와 하지를 각각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의지 점검 및 평가가 있습니다. 상지 의지를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고요. 하지 의지를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지 장착 및 훈련이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만드는 거죠. 그죠? 사실 여기까지 만드는 거죠. 4번까지 만드는 거고요. 이 4번까지 만들었을 때 이 사람한테 얼마나 더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줬을 때 더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자기가 만족하는지 어떠한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게 평가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물건으로 생각하면 애프터 서비스죠.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여기까지 제작해놓고 여러분이 툭 던져주면 끝이 아니라 착용을 했을 때 어떠한 불편한 부분, 어떠한 개선사항, 그게 이제 수정과 수리가 되겠죠. 그쵸? 그것들을 피해서 꼭 필요한 게 점검과 평가고요. 자, 의지 장착 시켜주고요. 훈련 또한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절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특히 다리에 하지에 절단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행 패턴에 대해서 이제 감각을 많이 잊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렇죠? 다리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면서 그거에 대한 감각과 패턴들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게 장착 후 훈련을 진행을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범위에 대해서 총 50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조기학입니다. 역시 50문제입니다. 자, 하지 보조기 제작, 척추 보조기 제작, 보조기 검사, 보조기 장착 및 훈련, 보조기구 등이 있습니다. 자, 의지와 거의 비슷해요. 측정, 설계, 제작, 완성. 그죠? 설계, 재료, 제작, 완성. 자, 여기는 이제 하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됩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신발 및 발 보조기. 자, 신발 및 발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제 절단 환자분들이 아니죠. 누구나 다 맞춤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시장성이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있죠. 여러분들 평발, 교정, 그렇죠? 또는 X자 다리, O자 다리에 대한 교정을 할 때 신발과 발 보조기를 통해서 교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지금 없지만 나중에 대면 수업하게 되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보면 발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굉장히 많아요. 보통 우리가 발을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라고 해서 내가 발을 꽝 디디게 됐을 때 그 디딘 발에 대한 지면에서 올라오는 지면 반발력을 우리는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그라운드 리액션 포스를 각각 측정을 해서 발의 어떤 부위에 측정을 했을 때 압력이 가장 많이 가해지는지를 각각 개개인이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보통 발 교정 또는 발 패드를 제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척추보조기 제작이 있죠. 그죠? 척추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기억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저는 수업 시간 때 했습니다. 의학용어 시간에 카이포시스, 그 다음에 로도시스, 그 다음에 스콜리오시스 요 세 가지 척추 변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반드시 의학용어 책을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러면서 책을 한번 1학기 때 책을 한번 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꼭 한번 펴봐서 이 척추 변형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카이포시스, 로도시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콜리오시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조기도 역시 맞춰주고 띵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하고 이 보조기가 과연 이 환자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를 꼭 판단을 하는 기준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장착 및 훈련 해야 되고요. 뭐 금기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들도 여러분들이 꼭 알려드려야 됩니다. 뭐 이 재료, 이 보조기 같은 경우에는 열에 약하니 열 가까운 곳에 두지 마세요. 또는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낙상에 조심하세요. 등 여러분들이 금기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들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의지에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의지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이동보조기구의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휠체어죠. 그렇죠? 휠체어고요. 자세 유지를 할 수 있는 기구, 뭐 일상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구, 즉 뭐 머리를 감는다거나 아니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밥을 나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떠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뭐 식사 보조기구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기구들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국가고시에서 치르게 되는 보건의료관계법규입니다. 7번째 과목이죠. 자, 법은 세 가지입니다. 법은 세 가지예요. 의료법 하나,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하나, 국민건강보호법 하나.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안에 구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 때 아마 보건의료관계법규를 배우게 될 겁니다. 3학년 2학기 때 보건의료관계법규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의료법입니다. 그래서 총칙, 뭐 의료인, 의료기관, 감독, 보칙, 뭐 벌칙 등이 있습니다.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국가고시 칠 때 물리치료사들도 의료법을 쳐요. 의료법, 뭐 의료기사법, 뭐 장애인복지법 뭐 이런 것들 뭐 칩니다. 치는데 의료법 같은 경우에 뭐 의료인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떻게 품위 유지를 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병상 이상을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뭐 3차 병원, 뭐 2차 병원, 1차 병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구분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의료 지식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상관이 없고 뭐 병원 생활을 해봤거나 또는 뭐 이미 조무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와닿을 겁니다. 쉽게 와닿을 건데 특히 뭐 의료법 같은 경우 와닿을 건데요.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복지법 같은 경우가 뭐 이미 익숙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과감히 말씀드리는 게 이 과목은 외워야 됩니다. 특히 벌금이 나옵니다. 여기 벌칙 나오죠, 그죠?
벌칙,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뭐 불법을 행했을 때죠, 그죠? 그런 벌금들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로 제가 배치를 해놓은 게 이 과목은 웬만하면은 단타로 외워야 됩니다. 단타로 외우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 법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잠깐 좋아했습니다. 잠깐 좋아했는데 나중에 생활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여러분의 병원 생활을 할 때 또는 뭐 센터라든지 뭐 연구원으로 생활을 할 때 이런 법규들을 알아놓으면 나의 업무 분장 범위 또는 뭐 장애인복지법, 뭐 국민건강보호법 같은 경우에 당연하죠, 그렇죠? 뭐 여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및 보험료가 있잖아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뭐 우리가 보통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평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취업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죠? 역시 여러분들의 취업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을 먹고 3년 동안에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를 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여러분들 뭐 안 그래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3학년들은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죠? 3학년 2학기 한 과목, 한 학기가 남았고 이제 졸업을 곧 하게 되는데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후회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뭐 영어 점수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이제 와서 영어 점수를 만들려니까 한 번에 되나요? 잘 안 되죠. 그죠? 틈틈이 여러분들이 방학 때나 뭐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영어 점수 같은 것들도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어쨌든 노력하는 자는 못 이깁니다. 노력하는 자는 못 이겨요. 그리고 이거 여기 들어갈 수도 있다. 노력을 하게 됐을 때 물론 뭐 전문학사 가지고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상담을 할 때 얘기를 합시다.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여기도 20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필기 과목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필기 과목들을 다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뭐예요? 실기시험입니다. 실기시험. 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실제로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12개 항목이 있죠. 12개 항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뽑게 됩니다. 뭐 랜덤이죠. 그죠? 랜덤으로 뽑게 되면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부터 계속 실습이 있습니다. 상지보조기 1, 하지보조기 1, 상지보조기 2, 하지보조기 2, 그 다음에 3학년 때 척추보조기,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에 하지의지, 상지의지 1,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때 상지의지 2, 하지의지 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2학년 때부터 실습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것 때문입니다. 의지제자, 보조기제자. 실기시험을 쳐요. 단 필기를 합격한 자에 한해서 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7과목에 대해서 총 210문항이죠. 그죠? 210문항 중에서 네가 하나가 아니라 210문항 중에서 일정 부분 뭐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할 겁니다. 기준 60% 40% 있어요. 그 기준에 합당하게 돼서 필기가 패스하게 되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기 항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요 12개고요. 의지제작에 대해서는 요 12가지 항목입니다. 자, 다음 한번 봅시다. 자, 보조기 제작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 10가지 항목입니다. 10가지 항목 중에서 하나를 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추가된 항목이 아까 12번과 10번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거고요. 요거는 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실기시험부터 적용합니다. 자, 근데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자격증과 면허증이 지금 시험이 다 미뤄졌죠. 다 미뤄진 상황이고 실제로 요번에 올해 국가고시도 어떻게 치러질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2년이나 더 있어야 됩니다. 이 국가고시를 치기 위해서. 뭐 물론 중간에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여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기준점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변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게 됐을 때쯤에.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똑같습니다. 틀은 여기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대비를 하시고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